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 증시가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통계청에서 통계 오류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그동안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지만 사실 알고 보니 미국의 고용 지표는 너무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미국의 통계청의 오류 덕분에 미국은 올해 7회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막판 불과 5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나스닥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으나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막판에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1월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비농업 부분이 무려 46만 7천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상치가 15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말았어요. 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렇게 잘 나올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벌써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정말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유럽의 FOMC 회의라고 불리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올해 목표치가 2%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자, 그래서 유럽 증시는 1% 이상 하락한 나라가 대부분이죠. 자,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역시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장중에 아마존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결국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날 실적 발표가 있었고 4분기 실적이 143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플러스 8%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종가는 플러스 13.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초가가 플러스 12%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초가보다 1%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에 관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레포트였죠. 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900선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어제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도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뾰로롱 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923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플릭스를 기억하시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2%의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추천 레포트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레포트가 나온 다음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 바로 11%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넷플릭스의 주가는 7%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이 21%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18%가 올랐는데 넷플릭스가 급락 전 주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 HTS에서 지금 본인이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 30%의 손실 중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 본전까지 오려면은 플러스 42.5%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만원짜리 주식이 마이너스 30%를 찍으면은 7,000원이 되죠. 하지만 7,000원짜리 주식이 30%가 오른다고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9,100원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틀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공매도 1위 종목은 테슬라고 그 다음이 넷플릭스입니다. 이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테슬라로 136조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자,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공매도가 업팅 룰이 존재합니다. 공매도는 위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에서 주식을 사줘야지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의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온 것도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공매도를 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와,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작년에 게임스탑 사건을. 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공매도가 정말 많이 쳐져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스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했고 100달러도 안 하던 게임스탑의 주가는 438달러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주가가 치솟자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들이 주식을 못 사게 아예 매수 버튼을 이렇게 뽑아버리면서 주식을 팔 수 있게만 만들었지 살 수 있지는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절대로 공매도 선진국가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거리랑 미국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21년도 9월 9일 이 레포트를 보세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레포트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이때 모든 증권사에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주가가 과도한 하락이라고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런 매수 레포트를 냈었죠. 저런 레포트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9월 달에 카카오를 샀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주가가 몇 프로가 빠졌어요. 몇 프로. 그 당시에 13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87,100원이에요. 하락폭이 무려 33.5%입니다. 33.5%. 자, 보세요. 저렇게 매수 추천 레포트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카카오를 무차별적으로 순매수를 합니다. 이때 지금 사신 분들 피눈물 흘리고 있죠. 피눈물 흘리고 있어. 그리고 저 매수 추천 레포트가 나왔을 때 사상 최대의 카카오의 공매도가 쳐졌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쳐졌는데 세력들이 미쳤다고 주가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해서 주가를 올려주고 공매도를 상환합니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0%가 빠지자마자 바로 반등을 줬다가 다시 주가가 빠지다가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스닥 종합지수가 말이죠. 장막판 20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다? 그건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문제 때문입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칠순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한국 나이로 70세를 돌파했는데 파월 연준 생일 선물로 통계청에서 상당히 좋은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통계청의 통계 오류에 있었습니다. 자, 2달 동안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나쁘게 나왔지만 사실 고용 집계 오류 때문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상을 망설이고 있었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오류로 인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7번의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 6번의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 5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원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날에는 나스닥이 이렇게 모두 급락이 나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이 그냥 멱살 잡고 나스닥 종합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글을 비롯한 아마존, 넷플릭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모두 발표된 이 상황에서 나스닥을 또 한 번 상승시킬 원동력이 남아있을까요? 거기다가 다음 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다음으로 중요한 물가지표가 공개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개별 이슈가 존재하고 있죠. 바로 MSCI 분기 리뷰와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억울한 게 우리가 명절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명절 이후에 상승률이 0%고 어제 겨우 0.95% 상승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날 주가가 내렸다고 그걸 또 따라가면은 진짜 웃기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단 낫죠. 왜? 명절 전에 6%라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글로벌 디램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디램 가격이 내릴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악재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반등이 나오는데 전혀 반등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월 한국의 자동차 판매량인데 1위가 여러분 소나타도 아니고 그랜저도 아니에요. 바로 제네시스가 1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까요? 소나타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주문하면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출고가 되는 제품 중 하나죠.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가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자,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날 마이너스 9.70% 급락이 나왔고 GM대우,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다우와 나스닥이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 3.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오히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편입이 돼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되면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23% 상승이 났으며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84% 상승. 자,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 역시 플러스 3.5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1% 상승이 나왔는데도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서 에이 K 주식 더럽다, 에휴 못해먹겠네, 에휴 미국 주식이나 해야지, 요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글로벌적인 문제지 현대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미국의 자동차주를 사셨어도 손실은 마찬가지고 손실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말이죠, 달러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받죠. 본인이 지난번 달러가 급등했을 때 1210원에 주식을 구입했다? 가만히 있어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러가 지금 다시 1200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대차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포드 모터스의 주식을 샀다라면은 지금 정말 이중으로 때려 맞으면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자,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드의 다른 점은 뭐다? 불과 1월 달까지만 해도 포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으며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은 1년 동안 쉬지 않고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벌써 고점 대비해서 35%가 빠졌으며 이제는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본전도 오지 않습니다.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포드와 똑같이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서 1월 3일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6,800원을 찍은 다음에 그 뒤로 쉬지 않고 빠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23%가 빠졌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3%가 빠졌으면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지난번 고점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4개월 전에 SK하이닉스를 장기 투자를 했던 전래동화 같은 전례를 말씀드렸죠. 자, 2011년도에 SK하이닉스를 2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분명히 주가는 중간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26,000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정말 장기 투자할 가치가 없었던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0배 이상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을 샀으면 정말 떼부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해외 주식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도 별로 없었고 해외 주식이 활성화가 안 됐던 시기라서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은행이라던가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해외 주식 계좌를 텄어야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수료 역시 비쌌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든 사람이 3,0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던 시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하락분은 무조건 반영받고 상승분은 반영을 잘 안 받아요. 설날 내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전혀 반영받지 못했고, 다음 주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분은 귀신처럼 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유가가 미쳤습니다. 91불을 돌파했어요. 91불을. 자, 그래서 미국의 유가 관련주가 정말 미쳤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17% 상승이 났으며, 쉐보론 역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플러스 1.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가가 90불을 갔어도 한국의 정유주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긴커녕 아침에 이렇게 잠깐 10% 가까이 상승을 시켜놓은 다음에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중앙에너비스는 플러스 0.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S-오일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4.6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2.78%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이 꽉 찬 C컵, 아니 꽉 찬 양봉을 뿜어내면서 플러스 4.53% 상승으로 마감되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너무나 멉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무슨 전문가들은 12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유가 관련주가 그냥 단타형입니다. 단타형. 그나마 한국석유가 52주 신고가를 갖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라서 금요일날 이렇게 16%까지 올려놓고 고점 대비해서 14%를 빼버렸죠. 유가 관련주는 여러분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9시 장이 개장되자마자 10분에서 15분 동안 반짝 올리고 바로 다 빼버리고, 항상 아침 10시 이전에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에 빼버리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S-오일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 유가 100불 가도 신고가 돌파는커녕 그냥 장중에 이렇게 갭을 확 띄워놓은 다음에 밑으로 빼버리거나 아니면 고점 돌파할 것처럼 꼬셔놓은 다음에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여러분 비트코인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가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5천만 원대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미국 의회가 소규모의 암호화폐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면세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10%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두나무 관련주라던가 비트코인 관련주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메릴 린치와 JP 모건이 벌써 3일 전부터서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이 영상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동신건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서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호랑이 토론이 아닌 사자 토론이 끝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해놓은 물량을 분명히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이슈가 나오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은 일주일 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이렇게 던졌고, 물량을 던질 때 너무너무나 많은 물량을 던져서 심지어 하방 VI를 찍은 종목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모아놓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슈가 떴을 때 얘네들이 던질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특히 업비트 관련주 중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일주일 전부터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빵 떠도 얘네가 이 매집했던 물량을 다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한국석유처럼 한 놈만 그냥 신고가를 보내거나 한 놈만 상한가를 보내요. 만약에 업비트 관련주가 아침에 막 20% 30% 상한가를 마는 애가 있다? 그럼 그놈만 갈 거고 나머지 애들은 잠깐 올리는 척하고 다 빼버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진짜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페이스북이 급락이 나왔는데 페이스북이 급락하면서 나온 레포트들이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메타버스는 허상에 불과하고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레포트를 내면서 메타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라던가 게임주 내일 급락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가는 무려 11.1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9만원대도 깨지려는 징조를 보였던 펄어비스 역시 다시 한번 10만원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이렇게 5.73%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갑자기 저렇게 게임주가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넥슨에 있었어요. 자, 사우디 왕세자가 니케이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의 주식을 1조 원어치 대거 매수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부터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웃긴 사실이 뭐냐면은 호재는 넥슨이 터졌는데 다른 게임주는 다 급등이 나오고 넥슨 GT의 주식은 오히려 이렇게 장 초반 30분만 깔짝 상승이 나오고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야, 무슨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뭐 이런 것처럼 넥슨 GT의 주가는 내렸는데 다른 게임주들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본체인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니,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자, 그리고 게임주처럼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위드 코다리19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이유가 참 단순합니다. 자, 어제 정부의 중앙대책위원회에서는 만약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계속 안정화가 유지되고 의료체계에 여력이 된다라면은 코다리19 바이러스를 계절 독감처럼 취급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TJ미디어 노래방 기기 관련주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한가를 장막판 30분 남겨두고 그냥 바로 말아버렸어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그냥 휙 말았을 땐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 호가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종목은 시장 조성자 공매도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 공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600원 다음에 그 다음 호가가 5,640원, 그리고 그 밑에 호가가 5,610원, 이런 식으로 호가 밑에 한 주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고 위로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들어오는 돈도 여기서 여기까지 5% 넘게 올리는데 들어온 돈이 10억도 안 돼요. 그냥 너무 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치명률이 계속 안정화가 유지되고 의료 체계가 여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과정 하에 독감이라고 지정하고 저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똑같은 거 두 번 당하면 정말 바보죠. 예전에 위드 코다리 19를 시행하자마자 김부겸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도 우리는 거리두기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보다 더 큰 거리두기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자, 어제는 여러분 확진자가 36,000명을 돌파했고 오늘은 어제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참 좋은 여행이라던가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아까 태진 미디어라던가 다른 종목과 똑같습니다. 장막판 30분 전에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으니까 세력들이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트를 길게 보세요. 예전에 위드 코다리 19 했을 때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안 터지면서 지금 이 정도 거래량으로 이만큼 오른 거는 솔직히 오버슈팅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뭔가 조치가 취해졌나요? 독감처럼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리두기가 뭐 10인 이상 집합금지 혹은 밤 9시가 아니라 밤 10시까지 거리두기를 완화시켜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왔나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어제 발표된 거리두기 조치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권 말기에 갑자기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 하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확진자 폭증을 내버려 둔다? 그런 무리수를 두기는 상당히 힘들고, 한번 다음 정권 니네 한번 망해봐라 하면서 막판에 거리두기를 확 풀어버리거나 혹은 독감처럼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거의 희박한 확률이죠. 그래서 다음 주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한 여행 관련주가 상당히 많아요. 여행 관련주를 이미 시간에서 배수하신 분들은 보합으로만 출발해도 수익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할 여행주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요일날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했는데 일요일날 확진자도 또 한 번 더 폭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확진자가 만약에 4만 명 이상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난주에 하락했던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대란이 발생하면서 공급 지연과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 교란 행위를 일체히 단속하겠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수젠텍이라던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자,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금요일날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지난번 고점은 돌파하지 않고 요런 데서 잠깐 갭을 띄우고 또 한번 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휴장이었고 대만 증시 역시 휴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대만 증시가 드디어 개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이 안 되기 때문에 10시 반에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지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했는데 막 떡락을 하거나 혹은 홍콩 항생지수가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보다 지수가 훨씬 더 좋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나스닥 종합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국 증시도 이렇게 떡상하겠지?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금요일날 J콘텐츠를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7.60%까지 빠졌던 J콘텐츠리, 이 종목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에서 새로 만든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주인데, 아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 1위를 차지했을 때 이미 한번 빠졌는데 그 다음날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런데 J콘텐츠리는 마이너스 7%까지 찍었다가 정부에서 위드 코다리 식구를 독감으로 취급하겠다,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막판 30분에 갑자기 보합으로 올라왔어. 자, J콘텐츠리가 저렇게 급등한 이유는 CJ CGV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날 12.18%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J콘텐츠리는 CJ CGV의 경쟁사인 메가박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위드 코다리식구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면은 J콘텐츠리는 또 한 번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매수도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주 미국의 물가지표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 미국의 물가지표가 공개가 되는데, 이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확실히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금리 인상을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물가지표마저 잘 나온다 그러면은 3월 달 내에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위드 코다리 시크 관련주는 조심하도록 하죠. 자, 다음 주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면은 위드 코다리 관련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 임기가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쳤다고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혹은 독감처럼 취급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냥 저건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오병열님 후원 1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